전하, 신약용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나이다. 저 찬 바다가 저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이 될지 저조차 알 수가 없나이다.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차올라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이 감각은 단순한 겨울의 추위라기보다는 삶이 등을 돌릴 때 느끼는 차가움에 가깝습니다. 1801년의 겨울바람은 유독 잔인한 칼날이 되어 남쪽 끝자락 강진 남당포구에 닿은 낡은 나룻배 한 척을 무자비하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한 남자의 초췌한 얼굴, 기운 빠진 걸음은 한때 정조대왕이 나의 보배라 칭송하며 조선의 내일을 맡겼던 천재 정약용의 흔적을 찾기란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원화성의 거대한 성벽을 설계하고 배다리를 놓아 왕의 행차를 진두지휘하던 그 당당한 기계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지금 그의 마디 굵은 손목을 단단히 옥죄고 있는 것은 차가운 쇠사슬과 대역죄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뿐입니다. 포졸의 거친 손길에 등 떠밀려 중심을 잃은 약용의 몸이 비릿하고 끈적한 진흙 바닥으로 사정없이 고꾸라집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검은 뻘물의 비릿한 감촉을 느끼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어느 구비에서부터 나의 길은 이토록 참담하게 뒤틀려 버린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 비참하게 무너진 남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려 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미 200년 전 실패한 죄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약용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온몸으로 증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유배지를 만납니다. 믿었던 이의 배신과 뼈아픈 실패,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 속에 갇힐 때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처절한 어둠 속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는 진흙범벅이 된 무릎을 털어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살아남아 증명해야 할 진실이 있는 자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 지독한 인내와 도끼의 뿌리를 찾기 위해 약용의 시선은 이제 강진의 바다를 넘어 아득히 먼 과거, 그가 처음으로 고독이라는 괴물과 마주했던 소년 시절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에 기도할게요. 1771년의 마제 마을은 유독 길고도 시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상류 소내라 불리는 물줄기가 비단처럼 아름답게 흐르던 그 평화로운 고향의 풍경도 어머니를 잃은 소년 약용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거대한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주해야 했던 어머니 해남 윤 씨의 죽음은 소년의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린 인생의 첫 번째 붕괴와도 같았습니다.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처절한 곡소리가 어느덧 잦아들고 나자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적막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안방은 이제 생기를 잃은 채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약용이 글을 읽다 지쳐 잠들면 살며시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던 옷가지들이 마당 한 구석에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질 때 소년의 가슴 속에는 그 연기보다 더 짙고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약용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리내어 울 수 있는 법을 아예 잊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의 서늘하고도 엄격한 눈빛은 아들의 슬픔을 온전히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상실감에 젖은 아들에게 다정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대신 오히려 더 차가운 목소리로 훈계의 말을 던졌습니다. 약용아, 보아라. 저 흐르는 강물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인간의 슬픔 또한 그와 같아야 하는 법이다. 눈물은 눈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사겨 학문의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 가서 책을 읽어라. 그 안에 내가 찾는 모든 안식과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내민 것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두껍고 딱딱한 유교 경전들이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방에서 가져온 그 무거운 책을 가슴에 꼭 품은 채 강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대신 손가락 끝에 닿는 거친 한지의 질감만이 소년의 감각을 아프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소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주던 포근한 세계는 영원히 사라졌으며 오직 이 책 속에 담긴 성현들의 문장만이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뗏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겨우 9살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시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용은 스스로를 지독한 고독 속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해맑게 소리를 지를 때도 소녀는 먼지 가득한 서재의 구석에 홀로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책장을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자신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상실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에 더 가까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깊이 박아 넣을 때마다 가슴속에 뻥 뚫려버린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주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활자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 가두며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서재의 촛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기름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눈동자는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도 그는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먹을 가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소년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처럼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먹을 갈며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이 검은 먹물로 내 가슴 속의 슬픔을 다 덮어버릴 수 있다면, 이 캄캄한 어둠이 차라리 나를 삼켜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한 어둠은 약용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하늘이 거저 내린 축복이 아니라 지독한 상실감을 견디기 위해 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 벼려낸 차가운 칼날이었던 셈입니다. 타인과의 실없는 대화보다는 이미 수천 년 전 죽은 성현들과의 대화가 더 편안했던 소년.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철저한 논리와 명확한 수치로 세상을 해석하려 했던 집요함은 바로 이 시절에 싹 텄습니다. 마제의 강물은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흘렀고 얼음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동안 소년의 서재에는 읽어낸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훗날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정적들의 파상 공세를 묵묵히 버텨내고 끝내 유배지의 비좁은 골방에서 500권이라는 초인적인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그 독한 인내심의 뿌리는 바로 이 시기. 마제의 차가운 서재에서 홀로 등잔불을 밝히던 소년의 고독한 밤들에 이미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제의 좁은 강물을 벗어나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증명하겠다는 갈망이 뒤섞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운 태양이었던 정조대왕을 만나 활활 타오를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약용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어머니의 묘소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낡은 서재. 그는 이제 소년의 슬픔을 뒤로하고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로 조심스럽지만 당당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운명은 때로 단 한 장의 종이 위에서 결정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1783년의 어느 봄날 창경궁 춘당대에는 수천 명의 유생이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대궐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곳을 감도는 공기는 서슬 퍼런 칼날처럼 차갑고도 예리했습니다. 31살의 젊은 군주 정조는 채점관들 사이에 앉아 수만 자의 글자가 적힌 시험지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의 손길이 어느 한 장의 답안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논리는 정교한 기계처럼 빈틈이 없었으며 문장은 마치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았습니다. 왕은 곁에 선 채점관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글을 쓴 자가 대체 누구인가? 채점관은 답했습니다. 마제에서 온 유생 정약용이라 하옵니다. 그 이름이 왕의 입술 사이로 처음으로 음조려진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균관 유생들을 대궐로 불러들인 정조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아 눈길을 멈췄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단단한 체구, 그리고 주변의 소란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기계를 지닌 청년 정약용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가까이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약용인가?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청년 약용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웅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약용의 시야에는 왕의 붉은 골룡포 자락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권력의 묵직한 중력이었습니다. 약용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평화로웠던 마제의 강물 소리와 고독했던 서재의 정막은 영원히 과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의 온 생애가 던져졌음을 말입니다. 정조는 약용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노론 벽파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숨죽이며 홀로 책을 읽던 자신의 외로운 투쟁을 이 젊은 선비의 단단한 눈빛에서 똑같이 읽어낸 것입니다. 정조에게 약용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조선을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왕은 그를 규장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 두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이 꺼지지 않는 규장각에서 두 남자는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왕은 끊임없이 묻고 약용은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때로는 깊은 학문을 논했고 때로는 굶주린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함께 걱정했습니다. 약용에게 정조는 거대한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태양의 빛은 너무나 따스해서 소년 시절 어머니를 잃고 꽁꽁 얼어붙었던 약용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듯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낯선 권력의 세계로 들어온 청년 약용은 환희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조정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노론 대신들은 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천재를 증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들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리는 속삭임들. 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문장의 화려함을 겨루는 시험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살벌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약용에게 멈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세상에 없던 성벽을 설계하라는 중차대한 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부터 밤을 지새우며 서양의 앞선 기술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을 읽어내며 무거운 돌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거중기를 고안했고 수만 명의 백성과 군사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다리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붓을 들던 선비의 손에는 어느덧 거친 나무 도면과 먹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성의 성벽이 한 층씩 높게 쌓여갈수록 약용의 명성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그를 시기하는 칼날 또한 더욱 예리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이 화려하고 높은 자리가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얼음판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의 신뢰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기도 했지만 만약 왕이 곁에 없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이 기묘한 공포감은 약용을 더욱 학문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낮은 자세를 취하며 왕 앞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보다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을 내놓는 데만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이 낯설고 살벌한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용만의 처절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추는 약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면 짙은 어둠이 찾아오는 법이고 그 태양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신하에게는 가장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 화성의 견고한 성벽조차 막아주지 못할 거대한 비극이 저 멀리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약용은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마주할 미래가 어떠할지도 모른 채 오직 군주가 꿈꾸는 조선의 미래만을 함께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약용이 겪었던 심리적 압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종 고향 마제의 평화로운 강물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한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설계한 저 견고한 성벽이 과연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혹은 이 위태로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성벽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채 얻기도 전에 정약용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상실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조와 정약용의 만남을 위대한 군주와 천재적 신하의 결합이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서로의 고독을 한눈에 알아본 두 남자의 아주 인간적이고도 쓸쓸한 눈맞춤이 있었습니다. 정조에게 약용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궁궐의 수많은 사람 중 오직 약용 앞에서만 자신의 무거운 면류관을 잠시 내려놓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규장각의 촛불이 가늘게 떨리고 있을 때 정조는 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약용에게
불쑥 자신의 속내를 꺼내 놓았습니다. 약용아, 사람들은 나를 만백성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작 나는 이 넓은 궁궐에서 마음 둘 곳 하나 없구나. 왕의 그 나직한 고백에 약용은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것은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이 아니라 상실의 아픔을 공유한 인간 대 인간의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고독의 서재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약용과 아버지를 잃고 사도제자의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했던 정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주보는 눈빛만으로도 상대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약용에게 귀한 음식이 들어오면 남몰래 사람을 보내 전해주기도 했고 자신이 아끼는 책장에 꽂힌 서책을 직접 골라 약용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하사품이라기보다 소중한 친구에게 전하는 다정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약용 또한 그런 왕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자신의 재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도 밤을 지새웠고 왕의 계여간이 벽에 부딪히면 자신의 온 지혜를 짜내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 유대는 궁궐이라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약용과 정조가 나누는 짧은 대화, 서로를 향해 짓는 옅은 미소 하나까지도 정적들에게는 정권을 위협하는 불온한 신호로 읽혔습니다. 약용은 정조가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깊은 사랑이 훗날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임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용은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은 생을 다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에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맺기는 훗날 그가 가장 처절한 유배지에 던져졌을 때도 이어지게 됩니다. 강진의 낡은 주막집 골방에서 대역죄인으로 몰려 모두에게 외면받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물 보듯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량한 곳에서 약용은 주막집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발견합니다. 선비님, 죄인이든 모든 밥은 묵어야 살 것 아니오. 할머니가 무심하게 밀어 넣어준 보리밥 한 그릇에 약용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정조와 나누었던 고귀한 대화만큼이나 유배지의 밑바닥에서 할머니와 나누었던 그 소박한 정이 약용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약용은 유배지의 비좁은 방을 사이제라 이름 붙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배움을 청하는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상이라는 제자와의 인연은 각별했습니다. 아둔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제자에게 약용은 너는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면 된다는 삼근계를 내려주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약용은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그는 다시 정조를 떠올렸습니다. 나를 알아주던 그분처럼 나 또한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약용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차를 마시며 삶의 태도를 공유했습니다. 제자들은 약용의 복사뼈가 헐어
구멍이 날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그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약용에게 인간관계는 권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을 버텨내게 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정조와의 신뢰가 그의 머리를 채웠다면 강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정은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그가 미치지 않고 원망에 먹히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약용은 온몸으로 입증했습니다. 정조라는 태양 아래서의 환희도, 유배지라는 어둠 속에서의 소소한 위로도 결국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수백 권의 책을 쓰면서도 항상 강조했습니다. 학문의 끝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며 말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문장은 서재에서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었던 뜨거운 눈물과 따뜻한 체온 위에서 피어난 꽃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무너뜨리려던 거대한 고립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사람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인 1800년의 초여름, 궁궐의 담장 너머로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용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거대한 태양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창덕궁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습했습니다. 대궐 안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멈춘 듯한 기묘한 정막 속에서 약용은 내각의 어두운 구석에 홀로 서서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왕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약용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궐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한 처절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조대왕의 승하. 그것은 약용에게 임금의 죽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하늘이 통째로 내려앉은 것이며 자신을 보호하던 견고한 성벽이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태양은 졌고 그 빛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시퍼런 칼날을 품은 채 어둠 속에서 기어나온 차가운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조정의 공기는 살얼음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왕후를 뒷배로 삼은 노론 벽파 세력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약용은 정적이기 이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지워버려야 할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천주를 믿는다는 서학의 명분은 그를 단죄하고 가문을 도륙하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도 편리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년의 새해는 축복이 아닌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고향 마제의 평화롭던 집 앞에는 서슬퍼런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약용은 공포에 질린 어린 아들들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옥사의 바닥은 인간의 마지막 온기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였습니다. 약용의 시야에는 피가 채 닦이지 않은 형틀과 살점을 뜯어내는 고신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추국장에 높게 앉은 신문관들의 눈빛은 오직 사리로 번득였습니다. 내 이놈 정약용, 사학의 괴수들과 공모하여 나라의 근간을 뒤엎으려 한 대역죄를 자백하라. 쏟아지는 호통과 함께 거친 매질이 약용의 야윈 몸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약용을 더 괴롭힌 것은 자신의 육체가 찢기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형제들의 끊어질 듯한 신음이었습니다.
약용은 감옥의 벽 너머로 들려오는 형 정약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우리는 하늘 아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형의 그 떨리는 목소리는 약용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형 약종의 목은 서소문 밖 형장의 차가운 흙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형의 죽음을 알리는 둔탁한 북소리가 옥사 안바닥까지 무겁게 진동할 때 약용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찧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총애하던 왕은 땅 밑에 누웠고 자신을 아끼던 형제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에게 오직 비겁한 배교나 치욕적인 죽음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약용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치욕을 견디며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아 있는가? 그를 무너뜨리려는 압박은 옥사 밖에서도 뱀처럼 기어들어 왔습니다. 명문가였던 가문은 순식간에 풍비박산 났고 고향 마제의 집에는 봉고 문구가 붙었습니다. 어린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자식이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고 아내 홍 씨는 남편의 생사조차 모른 채 텅 빈 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적들은 약용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동료를 팔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것은 영혼의 뿌리를 갉아먹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약용은 피가 터지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정조대왕과 나누었던 그 모든 대화가 한갓 역적의 궤변으로 전락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한 서슬 퍼런 변론으로 적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수어 놓았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살점이 너덜너덜해진 순간에도 그는 선비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갈수록 비열해졌습니다. 적들은 그를 단숨에 죽여 영웅으로 만드는 대신 그의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씩 파괴하여 그를 산송장으로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마저 흑산도로 유배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날 약용은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60만 살았을 뿐 이미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압송되는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놈이 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천주학쟁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가 설계한 성벽 아래서 전란의 공포를 잊고 평온을 누리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오 섞인 눈빛은 형틀의 매질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약용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흙먼지 날리는 천리길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다 부르터진 물이 흐르고 온몸의 뼈마디는 어긋나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결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약용이 겪은 시련은 단순한 정치적 탄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관과 세계관이 한꺼번에 부정당하고 파멸하는 존재론적 고통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심, 학문에 대한 자부심,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어 돌아온 현실 앞에서 그는 거대한 절망의 심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극한의 압박은 약용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강인함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음을 그는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졸들의 감시 아래 전라도 강진으로 향하는 그 길은 약용에게 자신의 인생을 처절하게 복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란했던 전성기의 기억은
이제 깨진 거울 조각처럼 멀어졌고 눈앞에 놓인 것은 황량한 유배지와 끝을 알 수 없는 고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 거대한 어둠을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고통을 어떤 기록으로 승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과 인내의 시간은 그렇게 도끼로, 그리고 다시 깊은 지혜의 태동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약용은 강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허파 깊숙이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가혹한 이 시련을 기어코 견뎌내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그것이 자신을 알아주었던 정조대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들의 억울함을 씻어줄 유일한 길임을 그는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강진의 주막집 사이제. 그 한평 남짓한 좁고 습한 방은 약용에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감옥이자 동시에 가장 거대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조롱과 육신을 갉아먹는 절망 속에서 약용은 벼루를 응시했습니다. 죽음을 택해 고통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 치욕을 활자로 기록해 후세에 증언할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붓을 움켜쥐었습니다. 강진 읍내의 동문방, 사이제라 이름 붙인 주막집 골방의 공기는 늘 축축하고 비릿했습니다. 1801년 겨울의 끝자락, 정약용은 그 좁은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포구에서 불어온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의 야윈 어깨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지혜가 모인다는 규장각에서 왕과 마주 앉아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하던 그 천재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벼루 하나와 말라비틀어진 붓 몇 자루,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용은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추국장에서의 모진 고문으로 뒤틀리고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는 화성의 성벽을 설계했고 백성을 살릴 거중기를 도안했으며 왕에게 올릴 수만 자의 상소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손은 역적의 낙인이 찍힌 채 유배지의 차가운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약용의 마음속에서 수천 번도 더 반복된 질문이었습니다. 형 약종처럼 당당하게 목을 내어주고 지조를 지켰어야 했을까? 아니면 이 비참한 삶을 스스로 끊어내어 적들의 비웃음을 멈춰 세워야 했을까? 방 밖에서는 주막 사람들의 거친 욕설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정약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이곳에서 서서히 썩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적들은 그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잊히게 하려 했고 백성들은 그를 파렴치한 죄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지독한 고립 속에서 약용은 마침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결정적인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적들을 향해 휘두를 가장 강력한 복수의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약용은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벼루 위에서 먹이 갈리는 소리는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짐승의 소리 같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고여갈수록 그의 눈동자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앙광이 서렸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지만 글자로 세운 진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무기는 이 붓 한 자루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들이 자신의 육체를 가두고 가문을 도륙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머릿속에 든 생각과 가슴 속에 품은 조선의 미래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으나 문장이 거듭될수록 그 끝은 다시 백성들의 눈물과 왕의 꿈으로 향했습니다. 약용은 결심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조선의 낡은 제도와 썩은 권력을 뿌리째 뽑아낼 거대한 설계도를 글로 남기겠노라고 말입니다. 18년이라는 유배 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처절한 지필의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산이라 부르며 한 명의 신하가 아닌 한 명의 기록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선택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가물거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면 가득 크게 드리웠습니다. 약용은 복사뼈가 3번이나 헐어 구멍이 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고통을 활자로 치환하여 1000년 뒤의 후손들이 이 시대의 진실을 목격하게 만들겠다는 그 고독한 선언. 그것은 군주정조에게 바치는 마지막 충성이자 먼저 간 형제들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첫 획을 긋는 순간 비로소 유배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강진의 낡은 방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정신은 붓끝을 타고 조선의 산천을 누비며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정약용은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방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지혜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용은 밤새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그의 방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붓 지나가는 소리만이 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운명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한 남자가 내지르는 가장 장엄한 비명이자 외침이었습니다. 강진의 겨울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은 사이제의 얇은 문창지를 뚫고 들어와 약용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방 안에서 정약용은 이제껏 조선이 본 적 없는 거대한 정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앙조정의 관료가 아니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는 화려한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붓 한 자루의 의지에 썩어가는 나라의 환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할 처방전을 써내려가는 고독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지필은 단순한 저술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죄인 정약용을 지우고 학자 정약용으로 부활하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벼루를 갈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먹을 갈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붓을 놓는다면 정조대왕이 꿈꾸었던 조선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백성들을 옥죄는 지방 관료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정리한 문민심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용은 책상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천 자를 적어 내려가는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가부좌를 틀고 앉아 글을 쓰다 보니 복사뼈의 살가죽이 헐어 진물이 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과골삼천, 즉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다는 말로 그의 노력을 기렸지만 당사자인 약용에게 그것은 고통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고 문장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와 진물로 종이를 적셔가며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경세유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야경의 시선은 이제 강진의 좁은 방을 넘어 조선 전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토지제도의 모순을 파헤치며 백성들에게 땅을 돌려줄 방법을 고민했고 세금 제도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굶주린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책 속에 갇힌 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거친 손마디를 관찰하고 세금 때문에 자식을 팔아야 하는 아비의 절규를 문장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종이 위를 구르는 글자들은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부패한 관료들을 베었고 때로는 따뜻한 솜니불이 되어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유배 생활이 10년을 넘어가고 15년을 넘어갈 무렵 야경의 방 안에는 수천 권의 참고 서적과 그가 직접 쓴 수백 권의 원고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책을 통해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흠음신서는 법 집행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는 나라를 꿈꿨고 아엉각비는 뒤틀린 언어를 바로잡아 정신의 기틀을 세우려 했습니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은 정약용이라는 한 인간이 겪은 18년의 어둠을 찬란한 빛으로 바꾼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쓴 책들은 지금 당장 쓰이지 않아도 좋다. 다만 훗날 이 나라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이 책을 펼쳐들고 다시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야경에게 성취란 권자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활자가 되어 살아남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의 미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 살았던 시간보다 유배지에서 죄인으로 살며 글을 쓴 이 시간이 자신의 영혼에 더 깊은 무늬를 남겼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이제에서 다산초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의 붓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당 주위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주역의 심오한 원리를 풀이하고 시경의 아름다운 구절 속에 민초들의 삶을 투영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흙을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실사구시, 즉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는 그의 철학은 이 시기 가장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야경은 거울 속에 비친 백발의 노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으며 복사뼈는 짓물러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정조대왕과 함께 꿈꾸었던 그 뜨거운 조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500권의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약용이 세상에 던진 마지막 도전장이자 고난을 이겨낸 인간 의지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를 버텼던 힘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누군가가 이 글을 읽어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이 나라의 미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유배지의 고독은 그의 재능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천재성을 정제하고 숙성시키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야경은 마침내 마지막 책에 마침표를 찍으며 창밖에 밝아오는 새벽빛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쳤음을 느꼈습니다. 남겨진 것은 이제 시간이 증명해줄 역사뿐이었습니다. 1818년 가을 강진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해배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18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은 강산뿐만 아니라 야경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9의 혈기 넘치던 천재 관료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 마제로 돌아가는 길, 야경은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기묘한 허탈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이었으나 그를 맞이해줄 임금은 이미 오래전 흙이 되었고 함께 길을 걸었던 형제들 역시 차가운 무덤 속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제의 생가로 돌아온 약용을 맞이한 것은 낡은 서재의 적막함이었습니다. 아내 홍 씨는 훌쩍 지나버린 세월만큼이나 깊게 팬주름을 안고 그를 맞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18년 전 피냄새 진동하던 한양을 떠날 때 각 걸음마를 떼었던 아들들은 어느덧 장성하여 아비의 야윈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약용은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을 지켜온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권력이란 얼마나 덧없고 가족의 순결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의 귀환은 끝내 온전한 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조정의 권력자들은 유배에서 풀려난 이 노학자가 혹여나 다시 정계에 발을 들릴까 눈을 가늘게 뜨고 감시했습니다. 약용은 그들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를 열수라 부르며 한강변의 은거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는 관직의 한치의 미련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은 강진의 골방에서 수백 권의 책으로 승화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제에서의 말년은 정적이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져온 원고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거친 환경에서 급하게 써내려갔던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부족한 논리를 보완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이 단순히 종이 위에 머무는 글자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침마다 강가에 나가 물안개를 바라보며 그는 정조대왕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복기했습니다. 전하, 제가 그린 이 설계도가 전하께서 꿈꾸던 조선의 밑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허공에 묻고 무심한 강물의 흐름에서 그 답을 찾곤 했습니다. 이 시기 약용은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회혼시를 지었습니다. 결혼 60주년을 맞이해 아내와 함께 보낸 모진 세월을 한 편의 시에 담아낸 것입니다. 시구 한마디 한마디에는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환희보다 유배지에서 보낸 고독한 밤들이 더 깊은 무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미리 써두기도 했습니다. 남이 써주는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자신의 과오와 성취를 스스로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이 선비의 마지막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찬묘지명 속의 약용은 스스로를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단의 삶을 담담하게 회고해 나갔습니다. 그의 건강은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복사뼈에 짓물렀던 상처는 평생의 흉터로 남았고 눈은 침침해져 돋보기가 없으면 글자 한자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붓끝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한 듯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패족이 살 길은 오직 독서뿐이다라고 강조하며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정신임을 온몸으로 설파했습니다. 1836년 봄 약용은 자신의 회혼식 날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창밖에는 마제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적들의 시기심도 유배지의 고독도 가문을 짓눌렀던 대역죄의 굴레도 모두 내려놓은 채 평온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서책만이 고요히 남았습니다.
정약용의 말년은 화려한 복권이나 명예의 회복으로 장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이치기를 자처하며 고독한 학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렬했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으나 그의 문장은 살아남아 조선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제의 흙으로 돌아간 노학자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붓끝으로 일구어낸 정신의 영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고 깊게 번져나갔습니다. 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는 비록 자신의 꿈을 거부했을지라도 다가올 시대는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 고집스러운 열정은 인간이 운명의 가혹함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강가에 홀로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던 노인의 쓸쓸한 어깨 위로 조선의 마지막 지성이라는 무거운 이름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책방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